안녕하세요. 어려운 금융을 콕 집어드리는 콕집입니다. 이번 영상은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하는 월급 관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그 비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수단을 한번 써봤습니다만 고객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자동차 비유 화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을 만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기법 그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실생활에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동차를 이렇게 그립니다. 네모나게 그리고요. 그리고 그냥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4개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죠. 고객님 자동차가 있으신데 바퀴가 4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여기 본체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월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본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생활비입니다. 먹고 자고 뭐 기본적인 통신비 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급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하시는 분들 만나시게 되면 소득과 지출 관리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생활비를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첫 번째 단계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저축입니다. 돈을 모으는 거죠. 굴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만 저축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올 게 투자라고 있는데 저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원금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예적금을 하시게 되면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중간에 내가 못 놓아서 그냥 깰랍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10만 원씩 10번 냈다면 1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주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원금을 보장받는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1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깬다고 했을 때 내가 냈던 급여, 내가 냈던 100만 원보다 금액이 작아지는 상품들은 대부분 투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 열풍을 불고 있는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펀드도 그렇고 채권도도 심지어 채권도 가끔 마이너스가 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교적 앞부분에 있는 것은 돈을 모으고 굴리는 초기와 중기 정도에 해당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부분 내려가면 이제 장기와 초장기 부분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 보험이라고 불리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4가지 바퀴가 골고루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고객들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만나셨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데 투자가 너무 크다거나 바퀴가 혹은 저축의 바퀴가 너무 크다거나 혹은 둘 중에 넷 중에 한 개만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자동차가 잘 굴러갈까요? 예,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시면 좀 적정하게 분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월급 관리 핵심은 그래서 생활비를 통제하고 나머지 저축과 투자와 노후와 보장을 얼마나 잘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나누어온 금액으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비율로 배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의 그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책들에 보면은 최하 5%에서 최대 15%를 넘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 마찬가지고 노후 마찬가지고 보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낮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20%니까 생활비는 최대 80% 정도는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가 4개니까 60%죠. 예, 최고로 낮으면 40%죠. 그러니까 생활비는 40에서 80% 정도를 쓰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 남는 금액 가지고 저축과 투자와 노후와 보장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관리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개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저축하고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저축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저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금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틀린 말씀 아닌데요. 우리가 저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만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저는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축의 첫 번째는 저는 저수지 통장이 있습니까를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크게 아프다거나 뭐 누군가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다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발생했다거나 어떤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대비할 수 있는 통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모으는 어떤 방식들을 깨야 되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사회 초년병들이거나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는 게 저수지 통장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상 생활비 한 3개월 정도,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권유드리고요. 이 저수지 통장은 말 그대로 돈을 끄집어내서 쓰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이득이 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CMA 통장이거나 증권사를 주유하시는 분들은 CMA 통장을 말씀드리고 은행을 주 거래로 하시는 분들은 MMF나 MMDA를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끄집어내고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돈을 모으겠다고 결심하시는 순간 금융상품의 모든 것을 가입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저수지 통장으로 내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을 벌을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는 금리가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요즘 비과세 저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장애인 같은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비과세 저축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 보험회사가 있죠. 비과세 저축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피보험자 1인당 몰라 1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비과세 저축에서 내가 있는 이자 소득세를 떼가지 않는 비과세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내가 비과세를 통해서 원금을 절대 까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과세 저축보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보통 제가 많이 만나는 사회 초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많이 안내해 드리죠. 예, 세금 우대입니다. 우리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 여기에 많이 해당하시죠. 보통 출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시면 원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같은 경우 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심지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준조합원의 지위를 가지셔야 되는데요.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아마 가입비를 내셔야 될 겁니다. 일정 범위까지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자소득세가 15.4%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는 농특세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똑같은 원금을 보장하는 저축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만기 시에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 우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금리 비교가 되겠죠. 인터넷 상품으로 가입하시거나 몇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저축이 어떻게 유리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좀 참조하셔야 될 부분이 저수지 통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비과세 저축보험을 하고 계시느냐, 혹은 세금 우대를 가입하셨느냐, 마지막으로 금리 비교를 하고 계시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에서도 이러한 순서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투자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는 크게 두 개쯤은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가증권과 관련된 파트,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실물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먼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유가증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과 채권이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채권 투자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외화입니다.
뭐 달러를 사시거나 뭐 아니면 엔화나 유로화를 사셔가지고 환차손을 누리시는 분도 좀 있으시죠. 뭐 대표적인 게 달러라고 할게요. 그래서 달러가 쌀 때 지금 사고 비쌀 때 팔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가증권을 투자하시는 어떤 상품을 넣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어떤 룰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성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를 다 주식을 한다고 하거나 100%를 다 채권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저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분산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물은 크게 저는 두 가지는 아니는데,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관심들이 많죠. 그 다음 하나가 대체재 같은 금이나 은 혹은 원자재라고 불리는 석유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 채권, 외화, 부동산, 금, 은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은 직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투자가 걱정되시면 펀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펀드는 전문 인력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수수료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나와 있는 ETF, 여기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ETF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어마무시한 ETF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것들을 검색해서 하시면 되고요. 국내사가 싫으시면 해외사를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건 추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저축으로 저수지 통장을 가지고 있고 급여의 8에서 5에서 15%의 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걸 다 날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라면 시간의 힘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주의하실 게 파생이나 선물 같은 것들을 거래하시는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생과 선물 거래 잘못 들어가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그 외에 나머지 상품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범위 내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ETF를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미국의 특정 ETF, 국가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섹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조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하죠. 조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는 뉴딜에다가 나는 투자하겠다 그러면 뉴딜 ETF를 찾으셔가지고 투자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선택을 잘 할 것인가의 싸움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그림에서 앞에 두 바퀴 저축과 투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노후 문제였습니다. 노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역연금에 가입하신 공무원이나 아니면 군인연금 뭐 이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충분한 돈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연금을 더 가입하시겠다 그러시면 이걸 더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먼저 꼭 가입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금이 보장되고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지금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아니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고갈의 우려성을 이야기합니다만 국민연금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국민연금 가입 안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가입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뭐 DB형, DC형, 그 다음에 IRP, 가입자 가입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다 떠나서 직장을 다니시는 웬만한 분들은 다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필수적으로 웬만한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가입하고 계시니까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저희처럼 보험 설계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이 없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연금을 퇴직연금만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연금이 있고요. 보통은 400만 원까지 한도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저축보험에서
비과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로 저축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과세는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그리고 인당 150만 원까지 일시납으로 가입했을 때는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연금과 요 연금의 차이는 뭐냐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연금이 세제적격연금, 우리 세액공제 받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과세 연금은 연말정산 때 세제 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이 받는 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나이에 따라서 최고 5.5%에서 최저 3.3% 정도를 떼고 있고요. 특히 세제적격연금은 주의하실 게 제 영상 아마 찍은 것도 아마 올라갈 건데요.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시면 종소세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자산 영상들은 또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준비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오래 사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더 이야기하는 게 주택연금 혹은 농지가 있으시면 농지연금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노후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났는데 그걸 치료하지 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면 앞에 모았던 것들 한꺼번에 다 깨서 여기를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험입니다. 저는 이제 보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보험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보험이 뭐냐? 제가 고객님한테 꼭 말씀드리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 다음에 가장 좋은 보험은 뭐냐면 실손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보시면 비급여 항목하고 그 다음에 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손보험은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손보험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추후 변론으로 하고요. 어쨌든 실손보험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손보험이 아무리 있어도요, 치료하는 치료비에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으면 암 투병 중인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활자금이 필요합니다. 생활자금에 해당하는 그 상품들은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앞에 생활자금이 갈로치고 어떤 거예요? 중대한 질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부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는데요. 최근에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치매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활자금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내가 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죠? 후유장애를 입습니다. 혹은 치료하다가 잘못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와 사망을 준비하는 보험이 필요하고요. 저처럼 가장이신 분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가장이신 분들은 이 부분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봉의 몇 배가 필요하다 이거는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이 정도로 가입하시면 웬만한 보험들은 다 기본적으로 넣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빈칸이 뭐냐면 저는 이제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비용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그리고 화재 보험, 우리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보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실수를 해서 어떤 물어주게 되는 위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이나 가족생활 배상까지 요 라인에 다 들어오시면 큰 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A4 용지에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바퀴를 4가지를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은 생활비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저축,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투자, 세 번째가 노후, 네 번째가 보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5에서 15% 내외를 각각 보장하기 때문에 생활비는 80%에서 40% 정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가장 엑셀런트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축과 투자, 노후와 보장을 골고루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젊은 시간은 빨리 가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이었습니다.